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어제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여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악재를 일단 차단하게 됐고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활력이 생길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이사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스스로 유보했던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다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판결이 유죄 취지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박원순 시장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충격인데 여기다가 또 하게 되면 내년 4월 재보선이 서울, 부산, 경기까지 이어지는 재보선, 아주 대규모의 어떤 재보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우려가 커지는 건데 다행스럽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죄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사에 대한 격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원팀으로서 핵심 당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이낙연 어떻게 보면 후보군에서 이낙연 이제 의원만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같이 이렇게 띄워주게 될 경우에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활력이 불어나지고 8월 전대 흥행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더 커지는 그런 장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좀 더 이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해찬 대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는 그런 행보도 좀 어떨까. 그것이 차후에 들어오는 어떤 이 집행, 지도부, 그렇죠. 지도부의 어떤 부담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조금 더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권의 분위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순히 덕담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안에 함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앞에 그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해달라 이 표현이 저는 눈에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사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장으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SNS에 그때그때 자신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 이 댓글로 계속 그 공박을 벌였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로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후부터 사실 이 다음 주부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현안과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좀 총선 승리하자마자 걱정했던 부분 열린우리당의 우려 즉 열린우리당의 백가쟁명 집권 3년 차부터 사실 각자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였고 또 차기 대권 주자의 줄서기가 시작이 됐고 차기 대권 주자로 하여금 대통령의 흔들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걸 굉장히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우려했기 때문에 이 열린우리당의 그런 그 전력을 받지 말자 이런 어떤 우려를 했듯이 이 안에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캐릭터가 워낙 또 이렇게 좀 이 공격적인 어떤 워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정을 언급하신 게 아닐까. 또 원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경선에서 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응원했던 지지층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응원했던 후보 간의 어떤 지지층끼리 굉장히 사실 상처가 일어날 만큼의 그런 그 이 상황이어서 그때도 원팀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조심스럽게 이해찬 대표로서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상황들, 이
집권 2년 정도 남았는데 뉴딜 정책 같은 아젠다를 성공시키려면 아직은 당내에서 너무 그 경선 분위기가 과열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적절하게 좀 우려의 표현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까지 날아갔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뭐 이낙연 의원 말고는 눈에 띄는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무죄 취지 판결이 사실은 양강구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한 명, 또 여러 명이 생길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일 날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도 무죄 취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다자의 경쟁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후보 물망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장면에서야 이제 전대 국면이기 때문에 한두 명만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더 많은 경쟁자들이 부각이 되고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대법 판결 이전을 기준으로 좀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이 여전히 1위를 계속해서 달리긴 했지만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는 추세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더 뭔가 추세가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지율이 사실상 이 재판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네. 예. 재판 결과 이후라 그러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낙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40% 정도 찍었다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의 어떤 과정 속에서 반전이 안 되는 한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동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수 지사 같은 변수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발생되면서 사실상 어떤 지지율의 어떤 변동 현상은 더 가파르게 그래서 전국의 어떤 중심이 사실상 이 민주당의 어떤 전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주자 간의 경쟁 구도로 빨려 들어갈 그런 공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13.5% 그렇게 2위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건 첫 번째는 두 자리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당 쪽 계열의 그 정당 쪽 인물로서 주자로서 제 기억에 지난 대선 이후 지선 이후 이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그런 대선 주자가 없었어요. 거의 단단이었습니다. 많아봤자 뭐 8% 네. 9% 이하였지.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번도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정무적인 어떤 그런 이 언급을 한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라는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는 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보수 두 가지죠. 보수파 쪽의 정당 계열의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상당히 이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없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제로 정치적으로 끝까지 자신이 끝까지 헤쳐나갈 어떤 욕구가 있느냐. 우리가 그 비관한 예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 세력이 모아졌고 네. 또 뭐 사무실도 차릴 수 있었고 정당에서도 막 그때 그 충북 지역 의원들이 전부 다 탈당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인가 그랬죠. 한 달 있죠. 예. 1개월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지의 문제, 욕구의 문제, 그다음에 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증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13.5%라는 건 어쨌든 일정 정도의 허상의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민주당에 어쨌든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차기 대권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두 후보에 대한 비교가 많습니다. 어쨌든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한 명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탄탄하게 밟아왔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흑수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상반성을 또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같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같이 많이 오래 해왔고 뭐 그런 이 동질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부각시키는 건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성, 우리가 총리 기간에 봤잖아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뭔가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끌고 가는 그런 이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또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문제 해결적인 어떤 부분, 개혁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선명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 집단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응집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응집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장성을 더 크게 하느냐, 크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똘똘똘 뭉쳐 있는 것이 확장성을 또 이렇게 막는 요소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배리어라 그러죠. 이렇게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도 지지율을 보면 전 연령에서 1위를 해요. 그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지만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세대한테 집중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몸 바쳐가지고 모든 걸 걸고 이분을 당선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결여돼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도 약점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이 초반이기 때문에 20개월 지금부터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매우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평가라기보단 두 분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공통점이냐면 한 분은 총리였잖아요. 한 분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총리와 경기도지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직함도 모두 다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총리 중에. 그런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요. 자, 총리 생각해 볼까요? 고건 총리 또 있었죠. 이회창 총리 있었죠. 황교안 총리 있었죠. 이런 분들 거의 다 이수성 총리 뭐 거의 다 대선 주자 후보 지지율에 등락을 거론은 거듭했어요. 많이 됐죠. 다 거론됐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신 분은 없어요. 그게 총리의 한계? 뭐랄까요?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지율이 높은 건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어찌됐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빛으로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총리는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있는 어떤 직이거든요. 자, 경기도지사, 임창열 지사, 이인재 지사, 손학규 지사, 김문수 지사 모두 다 각 당의 대권 후보였어요. 네.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은 없어요. 또 이유는 경기도지사는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똘똘 뭉쳐서 예를 들어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적인 어떤 또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수도권과 관련된 특혜가 몰려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제를 엄격하게 해달라고 다른 지자체들은 또 요구를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찌됐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두 가지 징크스 중에 하나를 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공통점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대선 구도를 좀 언급한 게 이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지역 구도면에서도 좀 보자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호남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제 또 경북 안동 출신이고 그래서 좀 약세인 뭐 경북 안동 TK 부분의 지역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연성 확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의 어떤 가능성을 보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으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본선 과정으로 간다면 확장력은 이재명 지사가 더 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네네. 경선 과정에서 보면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호남이 거의 상당 부분 더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뚫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낙연 의원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층 그리고 당원의 어떤 구성을 본다 그러면 친문 또는 친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노와 친문의 어떤 지지를 받느냐가 사실은 그 경선의 과정을 어떻게 여해에 뚫고 가느냐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이낙연 의원도 확실히 친문의 마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두 분 다 사실은 친문이나 친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 가까이 있었던 적은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친문이다라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낙연 지사가 이낙연 총리가 좀 더 이제 가깝다. 왜냐하면 총리직을 운영을 했고 예.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 다 지금 현 정부와는 공동 운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성패가 사실상 이 두 분의 어떤 미래에 정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경선은 또 다른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친문의 어떤 지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대세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유동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계열 정당은 이 대선 경선 구도 앞두고 언제나 전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이면 이 룰, 선거 룰을 어떻게 하느냐, 경선 후보를 어떤 룰로 하느냐. 그 룰은 간단해요. 당론을 몇 %로 하느냐, 여론조사를 몇 %로 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가 확장성이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의원은 이미 포지셔닝을 했어요. 친문은 어떻게든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 당의 원래 그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똑같이 이재명 지사는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동참할 수가 없죠. 이미 거기서 포지션을 했으니까. 그럼 대척점은 뭐냐면 여론이에요.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확장성은 자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중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공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저는 첫 번째 전쟁은 경선 룬에서 이재명 지사는 좀 더 이 정부에 대한 조금 더 대척점, 잘못한 점도 마음껏 좀 비판도 하면서 국민들의 그런 확장성을 점점 더 넓히면서 여론조사를 더 많이 높이자. 예를 들어 그 당원들의 어떤 표보다는 여론조사를 높이자 하면서 사실 그 포지셔닝을 한다면 사실 이해찬 대표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시끄러운 경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한 어떤 그런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통령자해서 사실은 임기가 한 2년도 안 남은 상황이면 레임덕이 와야 돼요. 근데 레임덕 효과가 이번에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금 4.15 총선에서 거의 뭐 3분의 2에 가까운 아주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수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한 어떤 정치적 교류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임기가 대통령 경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누군가가 여기에서 경선 과정에서 차별화를 한다. 차별화하면서 가서 사실상 이제 경선도 통과해 본 적이 별로 없고 통과한다고 해도 현 정부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특정한 아주 큰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사실상 대선을 치르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대선의 어떤 승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어떤 예측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정당과 행정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젠더 특보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런데 이 비서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여전히 권위적인 남성 위주의 업무 환경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 문화 얘기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 6층을 얘기하잖아요. 비서실입니다. 네네. 예. 비서실의 문화는 시장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지금 전개돼 왔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뭐 예컨대 이 마라톤 할 때 여비서가 같이 뛰어줘야지 성적이 좋아진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문화가 사실은 서울시 비서실에 존재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지휘 감독해야 되는 시장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직의 문화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는 공직자의 어떤 생각입니다. 공직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당혹스러운 거는 박 시장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규정했던 부분들과 지금 나오는 어떤 행태들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뭐 조직의 부분에서도 젠더 특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의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시장이 임명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서 존재하고 누구나 가서 그 부분에서 아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이거를 그냥 모양 갖추기로 우리는 젠더 특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원천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추측성인데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데는 진짜 없는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2018년 미투 때만 해도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는데 2년이 뭐 조금 안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런 환경이라는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여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제도적으로는 앞섰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이런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즉시 보호관한테 그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보호관은 완전히 이 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아니었어도 이미 4월에 벌어진 사건을 봤을 때도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또다시 깨닫는 겁니다. 4월 달에 비서실 내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가해 남성이 이 제대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도 않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도 않고 열흘 동안 그냥 묵혀뒀다가 그제서야 다른 곳으로 그냥 전보 발령이 났지 제대로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새로운 젠더 특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면 견제받지 아니한 권력은 언제든 문제가 생기고 부패하거나 혹은 굉장히 이런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청 6층을 얘기하잖아요. 비서실입니다. 네네. 예. 비서실의 문화는 시장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지금 전개돼 왔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뭐 예컨대 이 마라톤 할 때 여비서가 같이 뛰어줘야지 성적이 좋아진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문화가 사실은 서울시 비서실에 존재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지휘 감독해야 되는 시장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직의 문화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는 공직자의 어떤 생각입니다. 공직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당혹스러운 거는 박 시장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적인 행보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규정했던 부분들과 지금 나오는 어떤 행태들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뭐 조직의 부분에서도 젠더 특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의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시장이 임명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서 존재하고 누구나 가서 그 부분에서 아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이거를 그냥 모양 갖추기로 우리는 젠더 특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원천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추측성인데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데는 진짜 없는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2018년 미투 때만 해도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는데 2년이 뭐 조금 안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런 환경이라는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여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제도적으로는 앞섰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이런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즉시 보호관한테 그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보호관은 완전히 이 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아니었어도 이미 4월에 벌어진 사건을 봤을 때도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또다시 깨닫는 겁니다. 4월 달에 비서실 내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가해 남성이 이 제대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도 않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지도 않고 열흘 동안 그냥 묵혀뒀다가 그제서야 다른 곳으로 그냥 전보 발령이 났지 제대로 페널티가 가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새로운 젠더 특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면 견제받지 아니한 권력은 언제든 문제가 생기고 부패하거나 혹은 굉장히 이런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건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 의회라는 권력이 지방의회라는 권력이 또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정당으로 거의 그냥 다 이 구성이 됐잖아요. 이건 무슨 보수정당의 책임이 뭐 100% 책임이 있지만 이런 식의 그런 그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면 서로 견제를 해야만 한다. 근데 견제하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것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 시선을 두려워하고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 또는 지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최근에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얼마나 이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 던져진 문제가 4월 7일, 내년 4월 7일이죠.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무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시죠. 재보궐선거에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한 번쯤은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미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 사이에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조금씩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미묘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당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도 이야기했고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 8개월 문제도 얘기해서 이번에는 뭐 국민들의 설득을 위해서라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후보 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당원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정당은 후보를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다면 그것 자체도 이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뭐를 뺏는 거냐면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후보를 내서 그래서 뭘 잘못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이 개선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지 뭔가가 이제 좋아지는 것이고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지 여기에서 그냥 후보 안 내. 그걸로 이제 모든 책임을 진다? 그건 저는 책임의 어떤 반만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보를 내서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 제시까지 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주권자가 결정은 주권자한테 맡겨야지 왜 본인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나온 후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잘못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당을 민다거나 뭐 등등의 부분들을 주권자의 어떤 결정에 맡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원칙적인 건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저도요. 자기가 어느 정당이든 뭐든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로 표로서 사실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한 정당 내에서의 당원 당규도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원칙 속에서 그 당규도 만들고 당규 속에서 모아져서 하나의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그거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원 당규도 포퓰리즘으로 만들었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당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당규에 불과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바꾸면 돼요. 이를테면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보수계열 정당이 고성군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보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요구를 하셨거든요. 당대표로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재보선을 하면 무조건 후보를 내지 마라. 이게 다 국민들의 돈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런 방향대로 사실 자기의 당도 그렇게 이 당원 당규로 바꿨거든요. 혁신위원장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그렇다면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그러니까 그 원칙이 그때가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지 말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저는 옳아요. 교수님 생각대로이 옳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또다시 당을 바꾼다 그러면 당규로 바꾼다 그러면 일단은 사과부터 하셔라. 우리가 그때 너무 포퓰리즘이었다라고 사과를 하면 그건 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TV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발언이 조금 후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까지 했는데 관련 발언부터 해명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많이 좀 곤욕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대책을 내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 국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 의원이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저런 발언은 마이크가 꺼지고 끝나서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값이 안 떨어져야지 뭐 이 경제에 어떤 부담이 안 된다. 사실은 집값이 올라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토지 자체가 올라가면 모든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뜨리는 것이 맞아요.
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집값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집값이 실제로 오르는 거거든요. 투기꾼이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정부에서의 시그널, 집권 여당의 시그널은 일관되게 집값은 오르지 않을 거야. 집값은 계속 내려갈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꺼졌다고 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해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국가 경제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시장에 낼 시그널이 아니에요. 해명도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교수님 말씀처럼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사실 기대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대증요법이라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시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집값은 많이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일까요?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 부분을 담당하는 국토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